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 가운데 긴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시장은 경계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주 미국의 7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양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1% 소폭의 밀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577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5거래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조금 더 깊게 밀립니다. 893선까지 지금 주저앉으면서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한 건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를 넘어섰죠. 위안화 약세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1,313원 선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위안화의 약세가 지금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1,9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2,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지금 뱉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5거래일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양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담아냅니다. 코스닥 역시나 570억 원가량의 개인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의 양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다소 약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7거래일째 코스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중국에 폐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기업들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지수 대비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줍니다. 1.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간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가 또 하나 엮여 있죠. DA 테크놀로지는 코리센과 함께 만간 비스무스 페라이트 자석 2차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지금 제작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격 제한 포까지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오늘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하더라도 하반기에도 조선의 수준은 이어질 것이다. 업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탱커 발주가 본격화된다면 실적의 개선세는 더 탄탄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기자재 관련 기업들까지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9%대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태검 같은 경우는 장중 2자릿대 상승력 나오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다소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8%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G 관련 기업들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매기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LG U+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에 컨퍼런스 콜을 열었죠. 국내 커넥티드카 1위 그리고 전기차 충전 3위를 기록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5G의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로나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력을 보여줬고 텔레필드라던가 라이트론, LG U+ 같은 경우에는 1에서 0.5%가량 소폭의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론 같은 경우 오늘 개별 악재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22%대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 있더라도 개별 종목 이슈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종목별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7월 CPI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 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희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오후장에 들어서니까 시장의 또 흐름이 약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오전장에는 반짝했다가 약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사실상에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전체 수급이 한 군데만 쏠려 있습니다. 이전에는 2차 전지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초전도체, 네. 그 이후에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면은 수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오후장에서는 이런 이 단타, 짧게 먹고 빠지는 물량의 자금 회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짧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길게 보기보다는 정확한 모멘텀과 이슈를 보시고 대응하셔야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시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이 심하고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짧게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장일수록 보다 더 꼼꼼하게 이슈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뜨거운 이슈는 어떠한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맞물려 폐배터리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또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오늘 들려줬습니다. 204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리사이클링 산업. 앞으로의 방향성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 중에서는 지수 대비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2차 전지 올랐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금 좀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맞아요. 방금 앞서 얘기한 네. 것처럼 2차 전지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2차 전지의 끝물은 늘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중국과의 이 합작을 한 모멘텀,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중요한 건데 네. 사실상에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시장 분위기라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 최근에 IRA 관련돼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대중국 제재라고 해서 중국 관련돼 있는 세계에서 고립을 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들이 미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다 좀 보셔야 되고 사실상에 우리나라만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계속해서 방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드 같은 다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CATL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런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분명히 중국 시장을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연동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지금 미국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한다고요? 여기를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IRA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혹은 아니면 이 미국과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의 이 광물 생산이라든지 이것들을 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닌 이상은 세금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이제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거는 여기서 새로운 탈출 구멍을 찾았다는 건데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IRA를 헤쳐나가느냐. 지금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자원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자원을 다시 재채취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서 미국에서 생산, 북미 지역에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뭐 하겠다? 방금 얘기했던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진행한 것과 같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광물이 이제 새롭게 어디서 구해오기보다는 애초에 중국에서 뭐 한다? 폐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 IRA 관련돼 있는 이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을 지금 기업들이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광물만 이렇게 구해와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이 뭐 했습니까? 전기차 생산 공정에 해가지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예요? 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 차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 뭐 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평균 수명이 5년에서 이제 한 12년 정도 되죠.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이것이 나왔을 때 세계 1위의 이제 약 300조, 이제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약 300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 규모의 시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폐배터리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앞다퉈서 뭐 하느냐? 중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이 아무리 배터리 관련돼 있는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런 상황처럼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것들에 지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 SK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 심지어는 대기업이 아니라 건설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뭐 한답니까?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진출하고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만큼 앞으로의 폐배터리 시장 선점성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차 전지도 이제 테마 순환매가 나오게 되어 있죠. 늘 얘기했던 게 코로나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초전도체도 그렇고요. 아니면 반도체가 되었던지 로봇이 되었던지 제약이 되었던지 모든 테마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환매 속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2차 전지가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전도체 이런 것들 모든 게 순환매를 했다라고 하면요. 지금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존에는 이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10년 뒤에 엄청나게 커질 300조 원 규모에서 나올 수 있는 폐배터리를 누가 선점하는지에 주목이 되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의 마지막 테마, 마지막 끝파동은 누가 될 것이다? 폐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아마 오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당장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크게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폐배터리라는 모멘텀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꾸준하게 우리나라 증시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파동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셔야 되고 저가 매수의 기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10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관련주들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폐배터리 시장에서 새로운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폐배터리 역시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지금부터 집중해 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제2의 에코프로 어떠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역시나 폐배터리 쪽에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이제 중국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제 폐배터리 이쪽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와 함께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의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거 사실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주식은 엮는 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보통의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순간적인 강한 수급과 함께 급등을 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수혜주다라고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올 만큼 이렇게 엮여서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 또다시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예요. 사실 전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를 분해해 가지고 다시 광물을 이렇게 다시 끌고 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직 수명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뭐 합니까?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 가지고 국내 최초 기술을 보유한 만큼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관련 수의 모멘텀으로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서의 꾸준한 성장성과 실적성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일단 차트를 좀 볼게요. 늘 말하지만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매수하지 않고는 차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의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의 차트가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 지금 자리를 봤을 때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미 2,400원짜리가 24,800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상승했다가 눌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이슈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설거지 패턴이라고 하죠. 물량을 뛰어넘기는 그런 과정에서 물릴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다만 지금 자리가 그럼에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자, 일단 월봉상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자리가 제가 늘 말한 게 뭡니까? 고점 돌파 실패하고 돌파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돌파하고 터치 지지를 하죠. 그러면서 반등하면서 눌렸다가 지지 반등, 지지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쌍바닥,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이후에 쌍바닥을 두 번 그려주면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지금 이렇게 당겨봤을 때 추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저점대를 연결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당겨보면요. 하반 추세 또 역시 아직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상승과 하방을 모두 다 이제 수렴하는 우리 흔히 잘 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각 수렴 자리래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보통 주가 시세 변곡점 자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해당 구간에서 강한 돌파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강한 시세 분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돌파가 아니라 좀 하방으로 밀린다고 하면 역시나 아래로 크게 무너지는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뭐가요? 주가의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자리가 보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8,500원. 과거의 저점이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8,500원 정도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구간 7,500원 정도, 7,500원이 그 다음 저점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종목들을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했죠. 그러면은 이제 과거 이제 신고가 패턴을 노리면서 지금 자리에서 봐도 2배, 3배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영화테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영화테크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두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도 많이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파워로직스는 과거에 뭐한다? 현대차가 뭐예요? 폐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서 ESS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생산을 맡게 되는 파워로직스가 이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이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폐배터리 관련돼서 있어서 절대적으로 강한 상승은 나오지 못했고 최근에 초전도체 때문에 움직이긴 했는데 이 초전도체 때문에 움직임은 어쨌든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모멘텀만 봤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되는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고 이 파워로직스는 과거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삼성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플립이라든지 폴더블 폴도 신규 출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삼성에 관련되어 있는 핸드폰 부품으로도 연결되는 만큼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거래량이 언제 터져요? 이번에 새롭게 터지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터지는데 이런 이슈가 무슨 이슈다?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런 파워로직스가 기존의 사업 모멘텀으로서는 제대로 뭐 했습니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주식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파워로직스가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시장의 강한 모멘텀으로 갔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구간이 뭐예요? 굉장히 강한 악성 매물입니다. 이 악성 매물을 뭐 해야 된다? 한 번은 털어내야지만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이번에 뭐 합니까? 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상승을 하는 구간대가 초전도체라는 이슈로서 한번 물량을 소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하면은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끝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지만 시세 차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테마, 남아있는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는 폐배터리를 제외하고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초전도체라는 모멘텀과 함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어차피 얘가 악성 매물 소화하기 위한 거래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한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차트를 봤을 때도 이미 갭을 띄우고 메꾸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걸 다시 메꾸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7,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7,000원부터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파워로직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최근 급등을 했었는데 조정 시에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마지막은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직접적으로 이게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아까 영화테크라든지 뭐 직접적인 모멘텀이 이 두 기업은 있어요. 근데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뭐 폐배터리를 가지고서 무엇을 한다 라기보다는 폐배터리를 통해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뭐가 있다? 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이제 지분을 보유한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슈가 나와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뭐 할 수 있다. 주가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인 제영텍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영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면은 100% 제영텍이 가지고 가야 되는 수혜를 유일에너테크라는 기업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사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좀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 중에서 분명히 이슈도 있고 테마도 있고 수혜가 있는데 유일에너테크는 뭐 한다? 단 한 번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 후속주, 그 다음 관련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 유일에너테크. 이 종목만큼 깨끗한 종목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늘 말했던 이런 이 차트상
차트상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잘 아는 저항 지지 아니죠? 저항 지지 박스권의 자리죠. 네. 이런 박스권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박스권의 하단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다고 하면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23,000원 정도까지 열린 자리, 이 구간대를 돌파했을 땐 제가 늘 말했던 게 뭡니까? 상장 이후에 강한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상장가까지만 올라가줘도 3배 정도까지도 기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유일 에너테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고요. 이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제는 상승을 멈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3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됐고 실적 쇼크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변동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의 매출액은 3,457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3%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이 58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8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채널별로 살펴봤을 때 온라인 채널이 전년 대비는 3% 매출이 하락했고요. 오프라인은 3%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내수 패션 시장 성장률 부진으로 한섬 역시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엔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또 하반기에도 의료보다는 여행 쪽에 소비자들이 집중할 것 같다라는 전망치도 나오면서 일단 올 한 해 동안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신규 브랜드들도 런칭을 하고 있는데요. 무스너클 그리고 아스페시와 같은 브랜드들을 런칭하면서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건비까지 더해지면서 판관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이러한 흐름세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는 조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4분기 실적 반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고를 외쳐도 될지 혹은 단기 고정비 부담이 높아진 부분을 조금은 리스크로 확인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2분기 실적 쇼크 기록했고요. 이로 인해 두 자릿대 하락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을 멈출 수 있을까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스탑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의류업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거의 뭐 7, 8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의류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 쪽에서도 부진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의류를 보면은 보통 한 철은 많이 사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은 돕니다. 봄옷 사고, 여름옷 사고, 가을옷 사고, 겨울옷 사고. 그런데 1년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2년? 3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옷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옷을 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의류업황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사실상 이전만큼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걸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류업황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1년, 22년도에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때 옷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의류업황은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많았는데 사실상 그 전망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한섬 같은 경우는 타임이라든지 마인 같은 프리미엄 의류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또 소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명품이라든지 좀 고가의 의류라든지 비싼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매출도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좀 애매한 라인대 있잖아요.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매출의 부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했을 때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지금 바닥이야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의류업종이 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판매 데이터라든지 재고량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OEM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하지만 수준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아직까지 의류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긴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FW 시즌이 판매가 되는 9월에서 10월 쪽 판매 데이터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신규 브랜드 쪽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섬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류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걸 이유로 들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코스피의 새로운 둥지를 텄는데요. 코스닥에 2000년도에 상장을 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이번에 유가 증권 시장으로 이전한 데 가장 큰 이유로는 공매도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당분간 상당한 부담이 됐었던 공매도로부터 자유롭게 된 점이 앞으로 주가적인 면에는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업계 인사들의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에서 7월 동안 진행됐던 일평균 공매도 거래 비중이 6월에는 28%, 그리고 7월에는 29%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공매도 압박을 받아왔던 만큼 어제도 공매도 청산을 위한 쇼커버링 영향으로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배당 정책과 관련된 발표도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과연 진입을 해도 되는 좋은 시기가 될지 혹은 앞으로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개인 투자자 수급에서 일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흐름이 강하다라고 증시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일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요. 고를 외쳐야 될까요? 스탑을 외쳐야 될까요? 그 의견을 드리겠는데 네.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기존에 코스닥에 있었던 당시만 하더라도 네. 나이스 평가 정보가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 그리고 과열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네. 공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로 이전을 했다 보니까 사실상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이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사실상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황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공매도가 실제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업황이냐 혹은 그 외의 것을 보느냐라고 봤을 때 그 외의 것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황이라든지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대출 수요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개인 신용 조회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업이 좀 턴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좀 나올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단은 정해졌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연준 쪽을 보게 됐을 때 라파엘 연은 총재가 24년 하반기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사실상 내년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업 보면은 뭐 재무제표라든지 좀 견주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 기업에서 업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것을 보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배당입니다. 네.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6년부터 했을 때 계속해서 배당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2년 같은 경우에는 주당 370원을 줬는데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3% 정도 됩니다. 기존에 이 기업이 배당주로서 매력을 크게 받지 못했던 이유가 배당 수익률이 기존에는 1%대였는데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회사 측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크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3개년 배당 정책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배당 성향도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보면은 작년보다 배당을 더 늘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꾸준하게 배당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회사도 자사주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투자 심리도 좀 긍정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뭐 업황적인 것보다는 배당의 매력을 두고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DIT입니다.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검사 장비와 관련된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레이저 어닐링은 급속 어닐링 대비 뒤틀림 등과 같은 불량을 개선한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장비는 이온 주입 공정 시 데미지를 입은 웨이퍼 복원에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SK 측으로부터 레이저 어닐링 장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량으로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백억 원 규모까지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차세대 D램에도 도입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높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배터리 검사 장비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자동 광학 검사 부분의 매출 비중이 93%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 등을 판매하는 레이저 솔루션 부분의 매출 비중이 2%에 불과했는데 SK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추가적인 이 검사 장비 공급을 통해서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은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 DIT입니다. DIT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곰입니까 스탑입니까? 조금 고민했는데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핫한 게 다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 AI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각각의 모멘텀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물론 매출단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OLED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긴 합니다만 하지만 삼성 쪽에서 OLED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남아있고 특히 뭐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HBM 관련했을 때 계속적인 투자를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를 진행을 하고 공장을 짓는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장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빨리 움직일 만한 동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AI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움직이게 됐을 때 각 모멘텀에 맞춰서 동사의 움직임도 함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두 거래일 전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맞춘 다음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인 DIT에 대해서는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살펴본 세 가지 종목 요점 정리 다시 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중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AI 쪽에서 갖고 왔는데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관련했을 때 최근 들어서 보면은 다양한 섹터 중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계속 빠지지 않고 있는 섹터가 AI 쪽입니다. 아무래도 AI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뭐 네이버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관련했을 때 24일에 좀 공개가 되는 하이버 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상 AI 섹터 쪽에서의 순환매는 계속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관련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버추얼 휴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버추얼 휴먼 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 특히 뭐 정면이라든지 측면 쪽을 구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AI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관련했을 때 버추얼 휴먼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MS 쪽에 대한 인프라 기대감이 높습니다. MS 비전 얼라이언스에 합류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 만큼 MS가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매출이 나오는 쪽이 팀즈라는 건데 월간 사용자 수가 2억 명이 넘다 보니까 이미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장 내에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크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S와 관련했을 때 챗 GPT와 함께 연동이 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개발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기업이라든지 소비자 이런 쪽으로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관련했을 때 텍스트 중심에서 보이스라든지 이미지 그리고 로봇 쪽까지 함께 연결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보게 됐을 때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트를 한번 봤을 때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났을 때 그리고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좀 MS와의 뭐 추가적인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 쪽에 대한 순환매 그리고 MS 관련했을 때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 이제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2만 원 넘어서 2만 2천 원 그리고 전고점 뚫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손절가는 14,600원 정도로 20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인대를 좀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2,000원대에서 분할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2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14,600원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깊게 밀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지러워요. 순환매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빠르고 특히 네. 초전도체가 모든 수급을 빨아들였다가 다시 한번 뱉어내는 모습. 네. 그런데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좀 잠잠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날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혹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서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이 많은 섹터, 반도체라든지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분할적으로 접근해보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상 이번 주 CPI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8월 16일 전까지 실적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모두가 다 발표되기 전까지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혹은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비닉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미국 연구진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